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FOMC 미팅을 목전에 두고 시장이 신중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는 중요한 호재 소식들도 하나둘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갈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동반 하락세,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FOMC 미팅에 대한 신중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서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무역 합의에 이르면서 그동안 동력으로 삼아왔던 기대감들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 처음 제기가 되면서 시장의 큰 악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관세 협상이 하나둘 타결이 되면서 상승 동력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 소스들이 거의 다 활용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젯밤에 두 개의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 결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너무 과하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고 이 결과들이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집계한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7.2로 집계가 되면서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는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현재 경기와 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결과들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요 민간 고용 지표인데요. 그럼에도 한번 변동성 보시면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참고는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결국 더 중요한 비농업 고용 현황은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즉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 결과입니다. 네, 현재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과 최종적으로 무역 협상에 합의를 했고요. 중국과는 관세 유예 조치가 90일 동안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새로운 변수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부과하려는 제재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10일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교역국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원유 시장에 불안감을 넣었고 WTI 선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3.7%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야기가 된 건데요. 결국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가장 메인 이벤트는 단연 FOMC 미팅입니다. FOMC는 이틀 일정으로 정례 회의에 들어갔는데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이번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 많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쿠글러 이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의 우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FOMC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현물 ETF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3거래일 연속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나온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현물 ETF는 계속해서 순유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주 들어서는 순유입의 이 규모가 다소 전주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온체인 지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시장의 현재 구조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지표상으로 비트코인은 구조적인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불이 붙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거티브 단계는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0.16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스위스 블록은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서는 120.5K,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112.5K를 들고 있습니다. 온체인 관점상에서 주요 지지 구간들은 뒤에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도 흐름들 한번 살펴봤을 때요. 시장은 신중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낮은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120K를 하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118K를 경계로 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순실현 손익 지표 자체가 이렇게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이익 실현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수준에서 더 높은 구간까지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만큼 큰 가격 하락을 향후에도 동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들로 이 범위를 한번 좁혀볼 텐데요. 최근에 단기 보유자들의 일시적인 패닉 셀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단기 보유자의 실현 시가총액 감소율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8.6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신규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이후에는 다시 크게 더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내재 변동성 지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수가 2023년 9월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을 두고 잠재적인 가격 상승을 예고한다는 분석을 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가 마지막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던 요 구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처럼 다소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계를 조금 더 앞쪽으로 돌려봤을 때 2022년 후반부터 봤을 때 이 지표가 현재 45를 하회하고 있는데 45를 하회한 그 구간들 이하로 마감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그 이후에는 대부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단기 보유자들까지도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혹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충분히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어떤 주체들이 주로 매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동안에 가격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가격 방어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즉 미국의 기관 수요들이 음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매도세로 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주요 기관들이 가격의 하락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가격 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60일 프리미엄 지표로 살펴봤을 때 5월 말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발 수요가 다시 돌아오는 이 전환 포인트들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들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 영역으로 가면서 가격의 하락을 동반했었는데 현재 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중요한 구간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 지표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유의미하게 조정을 받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구간들이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은 뒤에서 차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2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 온체인 관점에서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1개월에서 3개월 이 보유한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과 일주일에서 1개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한번 눈여겨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일주일에서 1개월 동안 보유한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은 115.7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1차적으로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고,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지더라도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개월에서 3개월 실현 가격 살펴봤을 때 105K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중단기 목표 가격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MVRV 프라이싱 밴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요 구간들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작년 두 번의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그 정도의 랠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의 추이들이 더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143K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 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자본의 흐름들이 알트코인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0BTC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이 1.6% 감소를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000 이더리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장 최상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의 행보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슈가 전해졌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신중한 기조들이 호재로서 바로 가격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만큼 이 기대감들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호재 자체가 중장기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현물 상환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물 상환은 ETF를 해지할 때 현금 대신 기초자산을 직접 받는 방식이고, 게리 겐슬러 임기 당시에는 불확실성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현금 상환만 된다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는 현물 상환까지 허용이 되면서 업계에서는 세금 효율성과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현물 ETF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기관들이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중요한 호재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현물 상환을 이끌어낸 핵심적인 주체가 이 블랙락이었죠. 그런데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옵션 포지션 한도를 SEC가 기존에 25,000에서 25만으로 10배 상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을 허용해달라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서를 SEC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ETF에 더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거대하게 조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SEC가 현재 시장을 갖다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규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혁신적인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있는 미국 상원의 친암호화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암호화폐 평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심사를 할 때 이 신청자의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까지 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채택과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삼성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들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삼성에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월렛과 코인베이스의 안전한 플랫폼을 결합해서 북미 전역의 수백만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암호화폐 구매 경험을 제공해줄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이번 협업이 글로벌 금융기술 기업 간의 접점을 넓히고 암호화폐를 일상 결제 및 금융활동의 일부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삼성도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흐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7월 30일에 백악관의 암호화폐 보고서가 공개가 되는데요. 미국 암호화폐 로비 그룹인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CEO가 이번 암호화폐 보고서가 현재 암호화폐 산업 규제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향후에 관련법 입법과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암호화폐 비축안 관련 내용도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규제와 입법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추광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법론, 그 방향성이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만족시켜 주기에는 이 허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꼭 작용을 하면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성은요,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못 충족시켜 주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발행한 STRC 우선주의 기업 공개를 마감하고 25억 2천만 달러를 조달했다. 이런 소식을 외신에서 전했는데요. 스트래티지는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평단 11만 7천 달러에 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 크레이머가 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진방꿀이라고 해서 진 크레이머를 대표적인 인간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진방꿀이라고 불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상으로 봤을 때 현재 120K와 125K에서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고요. 117K에서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매수자들, 불리시한 세력들은요, 117K 상단을 지켜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주요 주체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 영역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거래소의 가장 큰 주체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녹색이 또 가장 크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FOMC 미팅을 앞두고 가장 대규모 거래들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이하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문량에서 봤을 때는 CBD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는 소폭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균형들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도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을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2평선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 밴드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요. 위든 아래로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좀 임박해 온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FOMC 미팅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지금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하방 이탈하고 중요한 이평선을 하방 이탈한 이후에 두 번이나 상방 돌파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SI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만약에 22평선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추세가 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한번 살펴봤을 때 코인글래스 기준으로 롱 포지션에 더 많은 밀집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 구간이 현재 116.3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해서 청산하고 올라갈지 그 여부를 지켜보셔야 되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119.5K에 짙게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